네, 2022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장애인식개선 오늘과 함께하는 스토리도잉 3입니다. 2022년 기호문화 융복합 북콘서트에 참석하신 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예술단체 장애인식개선 오늘은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 문화예술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유서 깊은 단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했던 창작 곡이죠. 함께 듣는 시간 마련하고요. 2부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해서 제도 개선과 관련된 토론회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분야의 또 전문가 분들이 각자의 기조 발언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빈들께서도 자리하고 계신데요. 이따가 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한 분 한 분 인사 말씀 청해 들으면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재홍 대표의 인사 말씀을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설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장애인식 개선 오늘의 박재홍 대표를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은 텅 빈 세상을 밝히는 밀물과 썰물 같은 숨결 같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은 텐트를 받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제도권에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존립 근거가 어렵고 지역사회가 호응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독자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제도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돌봄 같은 것이었다면 저희들이 꿈꾸는 장애인 문화운동은 역동성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이렇게 획득하고 또 지역사회에 같이 나누면서 참여하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 서예가들이 전시장에서는 지금 장애인들 시를 써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연대의 의미가 깊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전예총 회장님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는 대전에는 꼭 있어야만 되는 내용들에 대한 것입니다. 토론 북콘서트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에 공공기관장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대전에 꼭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최소치의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제도적인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문화운동으로서 전문예술단체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통계자료나 연구 논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쓰여진 거니까 대전문화재단 대표님이나 대전평생교육원장님, 이 대전문화관 관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눠야 되는 말씀은 여러 기관장 대표님께서 말씀 나누는 걸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축사로 사다보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대전광역시주의 박홍준 회장님께 먼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대로. 네, 여러분 박홍준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임은 상당히 울림이 있어야 되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홍 대표하고 저하고는 만난 지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 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납니다만 여러 분야의 특기도 있고 특장도 있고 있지만 옛날에 문장가 또는 시인 누구에게 필요한 것 3절이라고 하잖아요. 시서화. 우리 박재홍 시인이라고 해야 될지 서예가라고 해야 될지 문인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여러 가지 그 시서화를 갖춘 그 어려운 일을 우리 박재홍 대표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진행하시고
많은 도움을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텐트의 한쪽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홍준 회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또 우리 김중남 원장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죠. 장애인들에 대한 그 편견이나 삶의 어려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존재, 그리고 다양한 욕구들을 비장애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대전이 보다 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잘 섞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 대표님과 관계자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해서 보다 더 대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문화운동,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냥 우연히 그리고 공연과 그다음에 전시회를 보러 왔습니다. 함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점점 우리 장애인들의 문화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진흥 대표님, 또 저희 예총회 회장님, 또 우리 평생학습 원장님까지 또 이렇게 관심 갖는 분들이 점점점 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우리 또 성악가 최승원 선생님도 와 계십니다. 뭐 우리 한국 또 성악계에서는 너무나 다 정평이나 알아주는 분이시죠. 예, 항상 장애인으로서 또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적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선두에서 희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승원 교수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셨는데 인사라도 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의 개최는 세상에 있는데 대전에는 없기에 꼭 있어야 하는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률 행정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작은 변화의 기운, 작은 변화의 실천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제는 1부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토론회다 그러면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재용 대표님 그리고 박지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또 장애인과 관련된 우리 문학을 하고 또 시를 쓰는 분들의 좋은 글귀에 또 곡을 붙여서 함께하는 그런 창작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충청권역의 유교 문화권을 이제 기호 문화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님의 문화에 어은공 오국헌 선생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발표한 곡부터 오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톤 여진옥 음악 감독님과 또 소프라노 구영문님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는 김정인 선생님이 연주를 하실 겁니다. 정죽 옥천사라는 두 곡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깥에서 했던 여담은 우리 여진옥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자칫 창작곡이라 무겁고 익숙하지 않은 곡에 낯설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다 보면 그 곡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함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은 뒤에 불렀던 부분은 이제 독어죠. 네, 독일어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좀 설명을 좀 처음 오신 분들에서 드린다면 어은공 오우권 선생님의 이 시를 이제 독어로 사실 또 번역이 되었던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제 현대적인 감각으로 맞춰서 해석을 해서 또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듣다 보면 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 곡을 저도 좀 꽤 듣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멜로디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낯설음은 있지만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곡도 역시 같은 부분으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조금 더 듣고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바리톤 여진욱 선생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Ich besuchte den Tempel. Ich besuchte den Tempel. O Schanza von der Ferne. 천사 찾으니 그 절이 흰 구름가에 있구나. 몸이 하늘 위에 앉은 것 같아 먼지 같은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저도 벌써 제가 장애인식에서 논을가 지도 저도 한 10여 년 돼가는 것 같아요.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면서 이 자리를 계속 섰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곡들이 들어올 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번 장르는 우리 박재홍 시인의 시에 이현 선생님이 작곡으로 꾸며졌는데요. 우리 소프라노 우리 구영우 소프라노가 노래를 해주실 겁니다. 별, 철길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사는 해당화라는 사랑을 노래하는 연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하는 우리 저 박재홍 대표의 송포를 봐서는 좀 연가나 사랑 이야기는 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세상을 늘 꿈꾸는 그런 어떤 활동가, 운동가의
모습이 강하게 제 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좀 굉장히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그 마음으로 한번 좀 청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소프라노 구영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하염없이 무릎 사이에 고개를 감고 소랑 가득 채운 바닷소리에 기다리는 마음이 사부작 사부작 떠오르네 당신의 웃음을 가득 품은 채 개인 꿈이 아쉬워지겠지 절길 옆에서 일출을 보던 해당과 여운 것을 알게 되네 절길 옆에 하염없이 하염없이 당신의 웃음을 가득 품은 채 긴 꿈이 아쉬워질 때쯤 절길 밑줄을 보던 해당과 여운 것을 알게 절길 옆에 해당과 절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들었던 두 곡보다는 훨씬 더 좀 편안하셨죠? 예, 사랑이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편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 곡들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익숙한 곡들은 우리가 딱 들으면 첫 멜로디에서도 우리가 이 곡 하고서 예상을 하고 듣게 되는데 사실은 창작곡은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곡을 들으시면서 이해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곡도 역시 창작곡이고요. 시인의 막다른 골목, 백일홍 일수라는 곡을 역시 박재홍 시인의 시에 이현 작곡가의 작곡으로 붙여진 곡입니다. 자, 2부 토론회 개최 전에 하는 마지막 오프닝 공연이 되겠는데요. 이 곡은 우리 여진옥 우리 선생님이 또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굵은 바리톤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 곡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여진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칠성반 위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영혼에서 물기
빈들에 설 곳 없는 허망함에 더 깊이 침잠되어 밤마다 큰 물이 들었고 젖은 꿈의 몸에서 썰물되어 흘러나왔습니다. 꿈길에 통증을 호소하며 숨결이 찾아들며 나는 목마름은 긴 사막을 건너는 해갈되지 않는 낙타의 등처럼 솟아오르며 남은 오아시스 물자국만 남습니다. 지성판 위에 누워있던 아버지의 영혼에서 물길이 내 몸에 들어섰습니다. 꿈결에 더듬던 엄니 얼굴 보성덤벙이 달 항아리에 비 떨어져 튀운 물꽃 같다. 미나리 다듬다 엉겨붙은 거머리 같은 생떼어대고 저중천 넘어 길고 긴 길 한참을 걸어 머문 곳이 천국이라는데 마을을 떠난 나는 행여의 길을 걷는 홀씨되어 공중을 떠
서면 어떨까 백일홍 앞에 서면 어떨까 백일홍 앞에 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 패널로 참여하시는 우리 각 분야의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자신들의 생각들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실 텐데요. 자, 함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예술단체 장애인식 개선 오늘 박재영 대표님의 주제 발표와 함께 본 토론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 방안과 함께 주제 발표가 되겠고요. 장애인 문학 그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재영 대표님의 기조연설로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페이지 수는 한 그 온고지 한 50매가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헌 사례나 이 토론이나 배경 목적 이런 부분들은 배포한 그 자료에 참고를 하시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주제 발표 내용 중에 대전광역시에서 전문예술단체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의 성과 공유하고 결론 및 제언 부분만 읽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언 부분도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전문예술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의 성과 공유, 대전 지역 장애인 예술인의 문학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소고를 통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절실해서 소재지별 대전 충청권 발표 공간이나 그 전체적인 공연 공간은 60%지만 사실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협회나 단체의 공간이나 연습 창작 공간 또한 없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이나 장애인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장애인 관련 연습 창작 공간이나 미술관 운영, 교육 공간 운영, 장애인 커뮤니티 공간의 전문성과 역사성 등은 전문예술단체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의 수탁 경험에서 비롯된 겁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술관을 운영했습니다. 갤러리의 예양이라는 미술관을 9천만 원 전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 2011년부터 2010년 말에 신청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인 전용 공간을 전국에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대전에서는 저희 단체가 2억 5천을 지원받아서 145평의 창작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창작 집필 공간 이름이 대한민국 장애인 창작 집필실입니다. 그리고 대전문화재단의 지원이 2010년부터 대전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부터 2014년 무렵부터 공모사업에 2013년부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전시나 대전문화재단에서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NGO 단체이면서 대전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 장애인 인식개선 오늘은 대전예총이나 대전민예총, 대전문화원연합회, 원도심 문화예술인 행동, 대전 NGO센터나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해, 로컬 42 협동조합 등이 운영위원회에 대전광역시 운영위원회나 대전문화재단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토론 주제 협의, 예산 결의 등 참여해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의회에서
장애인 예술인 이해 당사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겁니다. 대전광역시나 대전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도 개선을 정책적으로 공론화하는 장에는 전문예술단체 장애인 인식개선 오늘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에 배제된 것과 같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기존 사업에 더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2017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게끔 제정 또는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 장애인 문학 창작 지원 제도는 문학 장르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제도가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학진흥법 법률 제 18,151호에 있습니다. 2016년 8월 4일 날 시행된 이후에 2018년 10월 16일과 2020년 6월 9일, 2021년 5월 18일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일부 개정되고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되면서 문학 활성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장애인 문학 창작 지원에 관한 내용이 전무합니다. 2017년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문학진흥조례안에서도 장애인 문학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은 부재하고 있습니다. 문학 장르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명시되는 문학진흥조례안에 장애인의 문학 창작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대전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정기공모사업은 11개의 정기공모 지원과 9개의 기업공모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지역예술가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향유권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술 창작 지원을 포함한 정기공모에는 청년예술인 지원, 중견예술인 지원, 올로예술인 지원, 장애인 예술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차세대 아티스타 지원, 국제문화예술 교류 지원,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지역 오페라 공연활동 지원, 마을 대표 축제,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부분들이 있으며 총 33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 예술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선정된 예산은 배분된 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원래 시 대행 사업비로 저희 단체가 운영하던 거였고 이게 지방재정법이 2014년 발효되면서 문화재단으로 공모사업으로 유입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한테 나눠주고 나서 저희가 한 45%에서 50%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방재정법이 없었다면 저희 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항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상황에 장애인 예산이 기초가 된 뿌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의의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에 보면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변화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문학마당이라는 잡지는 호소문학이라는 잡지하고 역사적인 궤를 같이 합니다. 대전문학관에 보면 호소문학은 있는데 문학마당은 없습니다. 근데 호소문학하고 문학마당의 특징이 뭐냐면 지역 순수 문학 동인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순수 종합 문예지까지 성장한 겁니다. 근데 호소문학은 지금 대전문화재단에서 그 잡지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문학마당은 잡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상태 속에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2년에 문학마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수 문예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단체가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이 문학마당을 발간해 오면서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재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계절에 나왔던 개간지인데 지금 반연간지로 전환해가지고 1년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배포되는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 배포되어 있는 잡지는 대전에서 몇 가지 안 됩니다. 근데
저희 문학마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되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작년과 올해의 예산 지원의 배정을 받아서 문학마당이 반년간지라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온고료 지급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전문화재단 대표님 오셨으니까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및 제언 부분으로 가서 저희들 앞에 그 자료에 보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저희들이 2004년에 설립되고 나서 2022년까지 자료가 전부 다 공유되고 있고요. 여기에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탁받은 거, 그 다음에 문학마당 성과, 그 다음에 예술인 전용 공간을 통해서 창작 집필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문인들을 발굴 창작 지원을 하고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장애인 문학 그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결론 및 제언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연습 창작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이 절실합니다. 비장애인 예술인과 예산 지원과 공간 지원 등의 형평성에 점진적으로 맞추되 우선이라도 시사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장애인 예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에 관련한 정보의 접근성과 절차적 복잡성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원 사업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 기간 등의 정확한 이해와 전달을 돕기 위해 담당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안내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애의 유형에 맞춰서 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문성이 어려우면 기간제 직원을 두어서라도 장애인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발달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은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장애인 예술인들은 지역문화재단 창작지원금이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금을 정산할 때나 영수증이나 청구 서류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장애인 단체들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연하게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도 중요하고 문화 향유 기회 또한 충분히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창작 공연 활동이나 교육과 문화의 향유 등 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은 시급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들은 문화예술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서 수행을 통해 예술인과의 공통 특성, 장애인 예술인의 특수성 등을 분석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보다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해서 보다 적절한 지원 정책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아마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대전은 굉장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들 문화 향수 부분에서 여가문학을 생활 여가문화로 많이 기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돌봄 형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로 가서 문화예술을 논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문화예술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장애인들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계시는 문옥배 대표님하고 정기현 의원님, 그 조원희 지금 부의장님하고 그때 201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2017년인가 시장 그 일부 개정으로 이렇게 전문예술법인 단체에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법을 마련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전시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장애인 예산이 책정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요 조사나 제도권 안에서 연구하는 것과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대전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 그리고 행정 지원을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에서는 굉장히 미비한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대전문화재단 대표님이 마침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찾아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전문화재단 대표님을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드렸었는데 직접 오셔서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잡지 발간을 내년부터 정상적인 궤도에서 타 그 잡지사처럼 저희도 개간지로 다시 전환 복구해서 개간지를 펴낼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자리를 놔주시면 좋겠고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서 그 장애인들 문화예술인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예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예산 배정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제 발표와 또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애인 문화예술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고 또 대전광역시 장애인 정책과 지원의 현재 그리고 전문예술단체 장애인식 개선 오늘의 노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뭐 저 말씀하시면서 우리 저 다른 분들이 하실 말씀에다가 결론을 다 먼저 첨언을 다 하셔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워낙 많으셔서 결론까지 도출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또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보는 또 다양한 또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재단법인이죠. 공주문화재단의 문옥회 대표님을 통해서 장애인의 문화복지가 왜 중요한지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함께 듣겠습니다. 네, 공주문화재단 대표 문옥배입니다. 저는 장애인의 문화복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복지는 비장애인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요, 현대는 경제가 아닌 문화에 의해서 사회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회 불평등은 오직 경제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사회 불평등은 여러 영역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 부분이 경제에서 바로 비경제 영역, 특히 이 문화에 의해서도 많은 사회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화를 주도하는 영역은 바로 문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0년에 한국의 서울에서 유엔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 교육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학자들, 기관 대표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 아젠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서울 아젠다의 세 번째 목표가 바로 문화예술이 사회 과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3을 읽어보면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 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 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 또 문화예술 그러면은 정서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은 바로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학자들이 유네스코 대회에서 2010년에 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인 거죠. 그러면 문화복지의 기대 효과는 뭘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복지의 문제가 경제적 환경에서 문화복지 환경으로 전환되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복지가 선별적 복지라면 국민 또는 시민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적 복지, 즉 보편적 복지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복지가 생활 지원이었다면 문화복지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문화복지를 통해서 정서적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의 문화 소외 현상이 현재 어디에 와 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은 대표적 소외 계층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외 계층하면 아마 많고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또 차상위 계층과 함께 장애인은 대표적 소외 계층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진흥법 제18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8항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이 소외계층으로 문화예술진흥법도 장애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소외된 그런 계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의 경제적 소외는 단순히 경제 소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 소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정보 소외 그리고 활동 환경의 어떤 제약은 역시 또 문화 소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문화 소외는 장애인이 사회 통합에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각 지자체에 있는 문화재단에서도 여러 유형의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서도 장애인은 조금 소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할 때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이 대표적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애인 대상의 사업 비율이 다른 계층의 이 소외 계층에 비해서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소외 현상이 이런 사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문화 복지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먼저 이 문화예술 지원이라든가 문화예술 특히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우리 박정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유형 정도에 따른 이 맞춤식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유형과 정도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또 포괄적인 이런 콘텐츠 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그 내에서 소외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장애인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또는 지원 사업도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장애인 부모 2명 중 1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특히 이 발달 장애 가족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이것이 더욱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생활예술 활동에서 이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예술 활동 지원 사업 또 인프라는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장애인은 조금은 더 환경에 그 인프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부족이 장애인들이 전문 예술 활동이 아닌 생활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예술 단체의 활동 지원도 역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문화 공동체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을 하고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바로 이런 장애인의 문화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이 사회 통합에 참여하는 것, 장애인의 사회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사회 통합, 사회화에 기여할 때 장애인의 소외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비장애인의 참여도 같이 유도를 해서 바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우리가 문화 복지를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목표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점을 통해서 장애인이 사회통합, 사회화에 기여하고 그리고 비장애인은 바로 장애인의 이런 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와 공통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 거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고 공통하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복지 환경을 예술 환경을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문학관 이은봉 관장님의 장애인 문학 대중문학의 수용성에 관한 기조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전문학관 관장 이은봉입니다. 오늘 제가 지정 토론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는 장애인 문학과 대중문학 혹은 본격문학의 상호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문학과 본격문학이 어떻게 상호 접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맨 먼저 들어가는 말에서는 이 장애인 문학과 포용적 예술이라는 개념, 포용적 예술의 어떻게 접합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문학과 포용적 예술. 이 포용적 예술, 인클루시브 아트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영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예술 사회화의 개념입니다. 이 포용적 예술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 집단의 예술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협업이나 공동 작업 등과 같은 예술 교류를 통한 새로운 예술적 결과물을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학과 포용적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와 장애인 예술,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 예술의 개념, 장애 예술의 개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장애인 문학의 시작은 포용 예술에서 장애 예술로 출발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얘기할까 싶습니다. 장애인 문학예술의 중단기 발전 방안에 관해서도 좀 논의를 하고요. 장애인 문학과 본격 문학이 어떻게 상호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론에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문학사에서 많은 작품들 장애나 장애인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했습니다. 결론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한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이 대전 지역에서 본격문학으로서의 예술 작품, 본격문학과 또 장애인 문학이 어떻게 접합되어 왔는가를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장애인 문학과 포용적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포용적 예술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교육에서 사회적 포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연 예술 등에서 수화나 통역, 오디오, 뭐 이런 오디오 가이드, 뭐 이런 것들 도입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서, 충격, 고된 현실 등을 미적 요소로 성화에 담아내야 한다고 포용예술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예술의 개념은
앨리스 폭스와 한나 맥퍼슨이라는 영국의 문학 연구자들이 포용적 예술의 이론과 실제 비판적 매니페스토 이런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포용적 예술에서 강조하는 것은 협업 예술이죠. 또 예술 교류죠. 이런 것들이 현대 예술이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저자는 예술인 간의 공동 작업이 예술적 학습과 창의적 교류를 통해 서로 연결되며 장애인 예술과 비장애인 예술의 관계에서 비장애인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통한 단순한 도움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 전문 예술인으로서 장애인들이 창의적 잠재력을 일깨우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의하면 포용적 예술은 단순한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 두 사람 포용적 예술이라는 시각을 전환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예술의 성취를 중요시함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자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용적 예술이 장애인 문학과 비장애인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격 문학 사이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장애인 예술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여기 예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개념입니다. 여기 법률에 따르면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및 기능 상실에 의해 장기간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에 따라 일시적인 질병이나 장애 이런 것들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독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이고 사고 등으로 성장한 후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한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긴 하죠.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은 대부분 스스로의 예술 작업을 장애 예술이라는 용어로 구분지어 불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과 관련된 예술 및 예술 작품의 정의와 검토에 대한 행위들이 활발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창작 주체로서의 장애인도 장애인 예술에 포함되겠지만 작품 내용이 장애를 다룰 때 그것도 장애인 예술에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장애 예술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화 다양화와 평등의 기조 아래 장애 예술을 접근할 경우 장애 예술은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즉 장애 예술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라는 경험이 반영되어 장애 요소를 매개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는 장애 예술은 장애에 대한 삶의 경험을 탐구하고 소통하는 작품을 가리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장애입니다. 장애 예술은 특정 장르이지 장애인이 창조한 모든 작품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북단의 현실에서는 작품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창작 주체가 장애인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문화 다양성의 도구에서 장애 예술을 바라볼 경우 장애인 내에서도 다양한 배경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이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다양성의 도구에서 장애 예술을 바라볼 경우 장애에 대한 표현을 통해 기존의 비장애 중심의 예술 창작 스펙트럼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다양성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 문학은 이 포용적 예술에서 장애 예술로 출발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학은 포용적 예술, 인클루시브 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본격 문학 혹은 본격 문학인과 서로 협업을 통해서 상호 예술적 시너지를 갖춰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포용적 그 예술로서 장애 예술, 장애 문학, 뭐라면 본격 문학 혹은 본격 문학인과 어떻게 협업해서 좀 더 예술적 창작의 효용성을 갖출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문학사를 보면 이렇게 본격 예술가들과 장애 예술가들의 협업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농민과 본격 작가와의 협업, 또 노동자와 본격 작가와의 협업, 또 탄광 노동자와 본격 작가와의 협업, 이런 것들도 그동안 우리 문학사 속에서 얘기 있었는데요. 장애인과 본격 예술가들의 협업도 예술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연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과제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계획을 넘어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세부 정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성과 지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도 그 주최 측의 의도대로 우리 장애인 문학이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의회 혹은 또 대전광역시 문화재단과의 협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장애인 문학과 본격 문학의 협업 등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작업들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해왔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민간 전문 예술단체인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에서 많은 애를 써왔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 예술단체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의 그 성과 공유를 통해서 대전 광역시나 또 문화재단 등등에서 많은 정책이 입안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문학 혹은 장애 이런 것들이 기존의 본격 문학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학사를 살펴보면 고전 문학에서부터 이 장애나 장애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수강보처가 썼다고 하는 공무도화가에 나오는 그 서정적 주인공 백수강보처가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희명의 도천수 가늠가라든지 그 도미소라라든지 판소리 12마당 중에서 심청전에는 그 심청의 아버지 신봉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장애, 시각장애들이 그 당시 억압받는 서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문학에서도 장애나 장애인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김동인이나 나도양, 그 개용 뭐 백치하다다라든지 뭐 이런 소설 등에서 장애나 장애인 문제가 제기됐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들 장애나 장애인을 다룬 소설에서의 주인공들은 단순한 장애나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현대문학의 많은 작가들도 이 장애 상황을 작품 속에 반영하면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일깨우려고 했고 또 나름대로 서정성을 회복하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뭐 6.25 전쟁을 거치고 나서는 이 분단의 문제를 장애인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죠. 하근찬의 순환이대 같은 작품들도 있지만 이범선이라든지 이우철이라든지 손창섭 이런 분들도 장애나 장애인을 다룬 좋은 소설을 썼고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같은 작품도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요. 이청준이나 정찬 같은 사람들도 장애인을 다룬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문학사에서 장애나 장애인을 다룬 그런 작품들은 언제나 그들을 통해서 그 장애나 장애인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 버림받은 사람들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왔고 과연 어떤 삶의 가치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바람직한 가치인가를 또 질문해왔습니다. 이제 전문 예술단체 장애인식 개선 오늘이 제기하고 있는 문학적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세종 문학나눔 세종 우수도서라는 것을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데 7종이 선정되었습니다. 뭐 여기 작가들이 15페이지 하단부분에 쭉 나와 있는데요. 공다원, 김준엽, 박재홍, 정상직, 이갈래, 또 여기 7번에 또 박재홍 우리 오늘의 대표 아닙니까? 갈참나무 숲에 깃든 14살 같은 작품들. 저도 그 박재홍 시인의 시를 실천문학의 그 작품 시집에 포함될 수 있고 실천문학 시집이 간행되는데 좀 도움을 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많은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과 관련한 작가들의 작품집들이 본격문학과 경쟁해서 그렇게 뭐 별 차이 없이 평가를 받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학은 그리고 그 본격문학과의 그 접합, 수용 이런 것들은 한국문학사와 세계문학사에서 노틀담의 꼽주 뭐 이런 작품들에서도 장애인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작 주체의 장애인 문제만이 아니라 작품 속에 그 주인공이나 주제로서의 장애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할 것이고 지금 그 장애인식 개선 오늘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간행하는 문예지 문학마당 같은 경우 장애인들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전문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계시죠. 대전문학관 이은봉 관장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장애인 문학의 대중성을 향해 내어있는 우리 전문예술단체 장애인식 개선 오늘의 노력이 또 이미 대중성을 획득했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김정경 용인신문 대표님의 말씀을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고 이민행 시인의 장애인 창작집 발간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육체적 아픔 없이 그의 시 속에서 떠돌며 천국의 문턱을 지나 어쩌면 고 이민행 시인은 하늘의 별이 되어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지상에 남은 분들은 또 다르겠죠. 우리 김종경 용인신문사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 이민행 시인의 족적을 또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박재용 대표님하고 인연을 맺은 게 이제 그 대한민국 장애인 창작집 관련돼서 제가 장애인 분들 몇 분을 문인들 중에 추천을 해서 CDB 몇 권 나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오늘 제가 주제를 맡은 이민행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불과 한 달도 안 됐네요. 돌아가신 지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추모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를 했고, 또 대한민국 장애인 창작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했습니다. 이민행 시인은 그 평생 시에 기대에서 홀로 살다가 지난 7월 7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 전 뇌졸중으로 뇌수술을 받았지만 좀 뒤늦게 깨어났어요. 그렇지만 또 바로 코로나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격리가 되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연락 받지 못했다가 갑자기 부고를 받았는데요.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그 상주가 큰 형님의 아들 조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뒤늦게 그분이 평상시 삶이 문학회와 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뒤져서 연락을 해와서 문상을 가게 되었는데요. 저와 그리고 지금 그분이 함께했던 용인 문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임원진들이 갔는데 그때 갔을 때는 정말 그 저희가 보낸 조화 하나, 그리고 조문객은 정말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텅 빈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상주가 이제 조카와 그 내외분, 그다음에 장례 도우미 한 분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뒤늦게 이제 시골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조화를 하나 보내온 걸 보고 왔는데요. 아무튼 그분이 마지막 삶의 공간이었던 것이 결국에는 또 용인 문학회였지만은 지역에 요양원에 살았었는데 결국 그 소식이 끊기는 바람에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요양원에서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허망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문상을 위해서 앞에 섰더니 이분이 굉장히 평상시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요. 그 영정사진도 제가 찍어줬던 그런 사진이 걸려 있어서 더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형이라고 그분한테 호칭을 했고요. 거의 30년 정도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상시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술도 좋아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군대에서 다치는 바람에 손도 좀 다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그런 충격 때문이었는지 정신적 문제 약물 치료를 오랫동안 또 받기도 했었습니다. 유일하게 삶의 낙이라고 그러면 시 쓰는 것 그리고 지역 문학회에 참석하는 게 그분의 생활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때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해 보일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야단도 치고 하면 또 막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또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긴장을 풀어주고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때마다 뒤풀이 자리에 가면은 흘러간 가요, 팝을 멋지게 불러서 굉장히 그 기억력이 좋았다. 보통 사람들은 노래 가락을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가사를. 근데 팝송까지 다 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철학적인 언어들을 많이 풀어내서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정신병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 직업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나왔는데요. 아마 수석인지 차석인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과 졸업을 했고, 직업도 한때 농협 직원도 했었고 경희대학교 교직원까지 했었는데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게 해서 결국엔 혼자 마지막까지 살다가 갔고요. 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한 100여만 원의 그 연금이 나와서 그걸 갖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굉장히 그분이 이제 60년을 사셨는데 한 2, 30년 전에 제가 그 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문상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형님하고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서 실제 이분의 보호자는 큰 형님과 형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혼자 살다 보니 사랑도 또 그리웠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저한테 고백했던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또 제가 잘 아는 분의 아내가 되어 있었는데 가끔씩 저에게 그분의 안부를 물었던, 아마 그래서 그분이 알았던 첫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시를 쓰는 거 이외에 이제 보통 신문을 굉장히 많이 봤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생활비가 아무래도 쪼들렸을 테니까 지인들한테 평상시에 1, 20만 원씩 빌리기도 하고 결국에 연금이 나오면 바로바로 갚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인에게 정말 삶의 의미를 심어줬던 것은 바로 시집 발간이었는데요. 그분한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때 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정말 그 시인의 말에 그런 것들이 절절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대한민국 장애인 창작 집필실에서 주최하는 2014년도에 장애인 창작집 발간 지원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이민행 시인이 평상시에 그냥 종이에 찍찍 쓰는 그 시들을 이렇게 모아 있던 게 생각이 나서 그걸 갖고 오라고 해서 타이핑을 전부 하고 정말 뭐 좀 저도 시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의 편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 응모를 했고 수상작이 돼서 시집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시집이 첫 시집이자 또 마지막 시집이 돼버렸는데요. 바로 그 이민행 시인의 그 서산에 해지는 한순간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집이었습니다. 그 시집에는 정말 체념조차 편안한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가 많았고요. 자신의 삶을 고백하듯 물 흐르듯 진솔하게 써내려가서 정말 우리 인생도 그의 인생도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고독한 한 사람, 인간, 한 남자, 한 시인의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시집을 나왔을 때 제가 운영하는 신문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민행 시인은 그 내용을 좀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 그분은 정말 젊은 날을 수없이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젊은 날을 자맥질하다가 또 체념하고 또 마침내 관조하기를 반복했던 모습이 그 시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치열했던 젊은 어느 날 마치 정말 날개가 꺾인 새처럼 정신적 장애를 앓기 시작하면서 기억마저 희미해진 아픔과 고독을 안고 있었음을
시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 1월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살 때의 1월은 놀기 좋은 드림랜드 같았고 20살 때의 1월은 도해지 지성을 흉내냈고 30살 때의 1월은 허무주의자의 한숨을 모방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유와 지성이 깊었던 그는 어쩌면 그의 시 6월의 잎사귀에서처럼 너무 푸르고 성숙했기에 검푸른 우울이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6월의 잎사귀라는 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푸르러 검푸른 우울 싱싱한 극치를 넘어 유들유들한 실록이 딱딱하게 굳어진 잎사귀의 고독 내리쬐는 태양빛조차 안개에 차단되어 더더욱 여미는 아픔 6월의 잎사귀는 장엄한 산을 휘감은 채 울고 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할 성숙함에 원치 않는 완성에 떨고 있다. 그는 밖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신문 소리를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수험생처럼 탐독해 나갈 정도로 시린 고독을 겨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밤은 그대로이고 아침은 올 기척도 없지만 툭 하는 조간신문 배달 소리에 숨통을 조이다가 연 것처럼 한숨을 쉬고 다시 또 담배를 피워 안도의 연기를 품어내는 그런 여유를 이내 회복하곤 합니다. 그 제가 하는 말들이 시에 이렇게 나와 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도 침묵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침묵하리라. 어제 발버둥 울부짖음 꿈틀거림 한순간 한줌 모래알 만도 못하다. 그 끝이 허무이였던 것은 젊음의 병까지 얻을 정도로 세상을 사랑한 어리석음이었다고 자책하면서 어둠의 밤에 앉아 말없이 침묵하리라. 남은 날이 10수년이라면 그날까지 완주해야 할 의무만 지어가면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년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열병처럼 앓던 청춘의 살을 여미는 고독은 가시고 조용히 관조하는 고요가 있다. 짙은 향수에 벌벌 떨며 고향 하늘 그리워하는 그 하늘도 아름다움으로 찾아올 뿐 서둘러 달려갈 충동도 예전 같지는 않다. 저항하고 잎사귀 이는 바람을 아프게 바라볼 예리함이 무뎌진 것일까. 모난 영역도 물결에 채여 깎이고 세월의 무게인가 보다. 그는 어떤 치열했던 한때의 삶을 뒤로한 채 간조와 고요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중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나 나나 우리 같이 그 어딘가로 제잘제잘하면서 나이를 먹고 해를 보내며 또 세월의 강을 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민행 시인은 첫 시집 그 서산에 해지는 한순간이 어쩌면은 마지막 시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시집을 제가 오면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정말 굉장히 좋은 시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인 이민행 형의 인생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권의 시집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 대한민국 장애인 창작 집필실 그 장애인 인식개선 오늘 우리 박재용 대표와 그리고 또 우리 관계자들께 정말 이민행 시인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이민행 시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생각하게 보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전 대전광시 의회 시의원이셨죠. 교육과 복지환경위에서 혁혁한 또 입법 활동을 하셨던 정기원 전 대전광시의회 시의원님께서
대정하신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의 의미를 또 간략하게 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모처럼 또 토론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의 의미인데요. 지금 우리 책자에는 또 여러 가지가 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앞서서 우리 발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우리 장애인 문학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문화의 영역 또 문화예술의 영역까지 나아가서 그 장르들을 우리 평생교육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또 다루어 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의회 재선 8년간 활동했고요. 그 중에 6년을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2년을 복지환경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8년 전에 처음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가장 먼저 장애인 쪽에 의정활동했던 사업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지금 장애인 영역에 지금 척박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영역은 아직까지 기초생활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영역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8년 전에 교육청의 예산을 봤을 때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못해서 1년에 9억 원씩 벌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이 벌금 내는 것을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고용해서 급여를 주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만든 게 140여 자리 일자리를 각급 학교에 한두 명씩 전부 채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교육 부분 성인 장애인 교육을 평생 교육을 이야기하기 앞서 교육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분야를 분류를 해보면 이제 그 장애인 특수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행하는 교육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 고등학교에다가 나아가서 직업 교육으로 전공과 2년 하면 교육청에서의 교육 의무나 책임은 다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면 정부 고용노동청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또는 그 복지 영역에서 재활교육 또는 직업교육, 직업훈련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장애인 영역 부분들은 이제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한참 그 헤맬 때 제가 시청에서 5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해서 모두사랑 장애인 야학이 둔산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만든 적도 있었는데요. 그 모두사랑 장애인 야학과 지금 우리 박재웅 대표가 또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풀꽃 평생교육원 그리고 한밭 장애인 평생교육원 해서 세 군데가 지금 비영리 단체로 성인 장애인 야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합쳐봐야 이제 겨우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그 교육의 내용도 평생 교육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문해 교육 그리고 초중고 이제 검정고시 과정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정보화 교육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 영역까지 지금 평생 교육에서 지금 다룰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도 하고 군사적으로는 세계 6위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강대국까지는 아니지만 강중국 정도는 되는데요. 이런 나라에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장애인 문화예술 영역까지 펼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한번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이 지금까지 18년 동안 해온 부분은 굉장히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문학 영역을 지금 개척해왔던 지난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문해 교육부터 아주 성인 그 평생 교육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고요. 지금 서울 그 지하철에 장애인 이동권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도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진작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자체가 굉장히 우리 현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동권 영역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듯이 교육 영역, 문화예술 영역 부분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다. 저는 자폐인 사랑협회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만든 대전에 협회가 있는데 그게 2009년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후원 회원을 하면서 그분들과 계속 재활 사업도 같이 해오고 센터도 만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부모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이게 문화예술과 체육 영역, 그리고 그 농사 지으면서 체험 영역 이런 부분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사업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의 그 특기적성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자폐 우리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기타를 치는 아이도 있고 피아노 치는 아이들도 있고, 물론 뭐 우리 영역에 비하면 아주 열악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 아이들은 그 밴드를 구성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요. 또 도자기 도예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개인 전시회도 해 나가는 그런 우리 자폐 우리 장애인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전도 갔습니다만 그러한 영역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사실 삶의 한 중요한 수단이면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해교육에서도 문해교육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해야 될 길도 많지만 우리가 활동해야 될 그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넓혀서 우리 아이들이 또는 장애인들이 자기의 숨어있는 특기적성들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영역까지 우리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이 전공과 2년을 끝나고 나면 이제 교육청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그 다음에는 지자체 영역과 정부 영역으로 넘어오는데, 그 영역 과정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도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자, 그리고 대전시에도 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일반인 그 평생교육 영역의 한 부분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금 일부 포함해서 여기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에서도 불과 2.5% 8,700만 원밖에 장애인 문학에서 투자 안 한다는 것처럼 평생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극히 제한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영역에서 이제 문화예술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되는데, 오늘 좀 말씀을 제 마무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에 진입하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 교육 지원 체계를 충분히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오늘 문학 중심의 많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 문화예술 영역까지 평생교육 영역까지 우리가 같이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행보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한국민의협회 부이사장이시고요.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문학부문 심사를 오래 하셨죠. 김호은 부이사장님이 대전 장애인 문학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 오시고자 했었는데 좀 개인 사정상 또 오진 못하셨고요. 대신 영상으로 간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김호은 부이사장님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소설가 김호운입니다. 한국소설협회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그 장애인들의 여러 사회복지 문제를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 어느 분이나 뭐 다 그렇게 관심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저는 대전 우리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박재홍 시인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제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되고 또 어떻게 이 문화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게 뭘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여러 단체나 이런 여러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번 오늘 행사를 통해서 또 이 장애인들의 어떤 문화를 바라보는, 일반인들 문화 바라보는 이런 여러 시각에서 많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우선 저는 우리 그 장애인 단체에서 한 해마다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복지 증진한 여러 그 문화활동 중에서 대한민국 우리 그 문화예술대상, 장애인 문화예술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오래전부터 제가 본상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 박재홍 시인을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요. 심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이 여러 가지 제도 자체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 어떤 그 좋은 작품을 뽑는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장애가 또 이 자체 말하자면 그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들은 여러 활동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예술의 어떤 기본적인 질도 문제지만 그 장애의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좀 달라집니다. 장애 정도가 중증이면은 거기 반대급부로 좀 더 점수를 주고요. 이런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든 어떤 차별이 아니라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박재홍 시인을 통해서 그런 걸 보는데요. 이 시인의 시를 보면 누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선 사고가 매우 밝고 우리 문학이 지향하는 그 여러 예술 미학의 매우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심사에 지난번에도 상을 또 받게 되신 적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장애를 가진 분들 스스로도 내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 기준은 좀 없애고 또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장애를 갖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신체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제도를 잘 개선하고 뭐 도로를 닦는다든지 뭔가 횡단보도를 만든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우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특히 서점에 가보면 휠체어를 타고는 책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 없이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 모든 제도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제도가 갖춰져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화운동도 지역에서도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은 서울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굉장히 이것이 응모하는 율이나 상을 받는 분도 말씀 적죠. 그리고 각 지역 지자체에서도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전시에서도 이와 같이 바로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을 만들어서
대전 지역에 사시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장애인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이 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무엇보다도 인식 개선, 저는 여기를 매우 방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왜 장애인을 우리가 구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다치거나 하면 장애인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사회의 모든 시설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로 정신에서부터, 문화예술 정신에서부터 구별 없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 대전시 지난번에 대전에 문인협회 행사에 제가 왔는데 그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문학에 대해서 융성하시겠다. 물론 예술은 문학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모든 예술을 통틀어서 대전시에서도 이런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제도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제가 화면으로 인사드리는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많은 고견들을 들으셨죠. 앞으로의 장애인 문학, 장애인 예술, 또 장애인들의 뭐 이동권, 법률적인 지위 향상 문제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 장애인 문학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저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념 촬영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도 역사는 보존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앉아 계시던 분들도 함께 좀 우리 패널들과 함께 뒤에 쓰셔서 족적을 또 하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